좀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 계시고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 ESG인데요. ESG에 뭐 아까 퀴즈도 많이 내고 그러시던데 ESG가 뭐의 약자인지 다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은 손을 안 드실 것 같아서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ESG다 그래가지고 한 3년 전부터 대한민국에 광풍이 불더니만 역시 대한민국답게 또 뭐 정권이 바뀌고 또 뭐 이러더니 또 갑자기 또 쌀쌀한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구는 돈다는 식으로 ESG는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거의 뭐 굴러가면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눈앞에 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 머리를 막 두들기고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고 그것과 우리 경희학원 나아가서는 뭐 이 대학 전체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홍 소장께서 말씀하신 게 아래는 말고 아래에서 대학은 위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윗부분에 해당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시작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이도록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서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위기라고 하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초당 뭐 북극의 빙하가 몇억 톤씩 녹아내리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뭐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입으로 거의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또 얘기하면서 무지무지하게 끔찍한데 그 끔찍한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넌 뭐 하고 있는데 라는 얘기를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하기로 하고요. 다만 그냥 구체적으로 기후 위기가 오게 되면 자연이 망가지고 무슨 사막화가 일어나고 뭐 난리가 나는 것 이전에 곧장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가 오고 왜 2018년입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가 한 10일 이상 계속돼서 서울 장안에서 남산이 안 보이는 일이 열흘 동안 계속된 적이 있어요. 미세먼지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웠는데 어떤 사람들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일회용 그 공기청정기를 코에다 대고 다니자. 이런 대책을 세운 사람도 있고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 집 전체라든가 빌딩 전체를 완전히 공기청정기로 다 돌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산층은 공기청정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20 몇 년 전에 물이 오염됐다 그러니까 정수기가 집집마다 걸려 있다시피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지금 어느 정도 사는 집에 다 들어갔죠. 뭐 이렇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제 오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해야죠. 그래서 기후 위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얘기가 크죠. 그래서 보게 되면 2019년 이게 이제 이 옥스팜이라는 데서 지난해 11월 달에 나오는 굉장히 따끈따끈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여기 나와 있죠. 기후평등 99%를 위한 지구. 그래서 요약본이 2023년에 나왔는데 인터넷에서 다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 1%가 최빈곤층 약 50억 명에 해당하는 정도의 탄소 배출량과 똑같은 탄소를 배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다, 기후 변화다라고 하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나오죠. 사실은 오늘 아침에 이 신문을 봤는데요. 삼성전자가 1년에 쓰는 전기량과 부산시가 1년 동안 쓰는 전기량이 거의 같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없으면 못 먹고 살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 소비량이라든가 이런 거 기후에 주는 임팩트를 보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뭐 그것보다 이거 더 나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1%가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이 탄소 배출량하고 최빈곤층 50억 명의 양이 같은 정도 수준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2019년 기준으로 상위 1% 슈퍼리치가 탄소 배출한 양은 이상고온 현상을 일으키게 기여를 해서 약 13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는 정도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얘기를 이렇게 할 때에도 굉장히
차별적으로 해야 되겠죠. 우리 모두가 책임 있어.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어떻게 해결해 보자. 그러니까 집에서 전기 스위치 끄고 이 다니는 거 택시 자기 차 몰고 다니지 말고 지하철 타고 너네들이 다 하나같이 똑같이 잘해야 돼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이 대책을 세우고 자기가 사는 방법을 체제를 바꿔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이 얘기고요. 그다음에 뭐 요거 아까 그 얘기가 가장 대표적인 거를 요약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 홍수로 사망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이 하위 수준 국가가 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에 비해서 7배 가량 이상 당연히 피해를 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뭐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플로리다, 미국도 예외는 아닌데 이 플로리다에 허리케인이 지나간 상태인데 일반 중산층 이하의 집들은 완전히 초토화됐는데 멀쩡하게 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독야청청하고 있는 좋은 집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다르다. 다시 말해서 기후 변화가 오게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불평등과 이런 것들이 짝을 지어 간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게다가 이 전례 없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경제 위기가 오면서 2000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월가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 위에 경제 위기가 계속 주기적으로 닥치고 있어요. 그 플러스 기후 변화가 지속적으로 아주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결합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상 유례 없는 불평등, 굶주림, 고온 현상의 이 종합 버전이 나타나고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따라서 부유층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이에 온도 차도 나고 이 삶의 질의 차도 어마어마하게 난다라는 것이어서 단순하게 기후 변화가 생태계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ESG 얘기하는데 왜 관계가 되느냐 하면 바로 뒤에 나오는 것처럼 ESG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E가 환경 아닙니까? environment. 그다음에 S가 social이거든요. 그다음에 G가 governance잖아요. 오늘 이 팜플렛을 보게 되면은 아주 제목을 잘 붙였어요. ESG 이슈라고 붙였는데 사실은 왜 ESG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게 뭘까 그럴 때 이 ESG에 바로 붙는 오리지널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슈입니다. 애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E가요.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 단어가 뭐냐면 environmental이에요. 형용사거든요. 그리고 뒤에 뭐가 와야 되죠. 그게 이슈입니다. 그다음에 S도 society가 아니에요. social이거든요. 형용사니까 뒤에 social issue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버넌스에 형용사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버넌스 이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슈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경제나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이 완전히 망가진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슈를 제대로 케어하면서 가야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ESG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그러면 이 ESG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게 되면 여기 먼저가 아닙니다만 시기적으로는 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게 있는 게 SDG입니다. 우리 경희학원이 정말 몇 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는 주요 목표죠. 바로 이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그래갖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제일 큰 걸로 뒤에 보겠습니다. 17개가 있어요. 그리고 각 목표마다 세부적으로 169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가 잘 보살펴서 잘 발전적으로 해보자라고 만든 게 유엔이 만든 게 바로 이 SDG인데 이것과 이 ESG하고의 연관성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위기라든가 경제 양극화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로 이 세 가지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슈를 잘 다뤄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경제 체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누가 바꾸자고 하면 야 잘해보자. 우리 지속가능 발전 목표도 잘해보고 기후 위기도 잘 대응하고 그다음에 경제도 좀
잘할 수 있게 바꿔보자라고 말로만 하면은 안 되는 걸 갖다가 수십 년 동안 경험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후 위기다부터 시작해갖고 뭐 환경 문제다, 그다음에 이 MDG다, 새천년 발전 목표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SDG 이르기까지 잘해보자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안 들어. 경제 체제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반기문 사무총장 전에 바로 전에가 코피 아난이라고 하는 유엔 사무총장이 있는데 이 양반이 유엔을 움직여서 어떤 아이디어를 낸 거냐 하면 요 ESG 이슈를 자본과 투자에 대한 하나의 고삐로 작용하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던진 겁니다. 어디다 던졌냐면 투자하는 회사, 자본회사, 금융회사에다 던져서 너네들이 E와 S와 G의 이슈를 잘 감안해서 돈을 투자하고 돈을 굴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쪽에 규범으로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던진 게 바로 시기적으로 보게도 언제쯤이냐 하면은 2004년에서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가 3년 전부터 뒷북을 막 두들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한 뒷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그때부터 정말로 자본과 금융과 기업의 목줄을 매일 정도로 ESG 이슈를 가지고 투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디가 이윤을 많이 내지, 어디가 잘 벌지 하는 데다가 투자를 하다가 계속 기후위기와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니까 그거를 잘하는 데다가 투자하지 않았다가는 우리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인식이 올라가서 바로 ESG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투자를 하고 ESG에서 실적이 나쁜 회사에서는 돈을 빼는 데까지 가게 되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기업이 ESG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붙이자면은 바로 이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기반으로 한 경제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이래야지만 바로 이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요 S나 G를 통해 갖고 민주적이라든가 사회적인 가치를 어떻게 기업이 실제로 실천하게 할 거냐 하는 데까지로 이 ESG의 규범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고요. 요게 바로 SDG예요. 그러면 이 ESG의 내용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바로 이 SDG의 17개에서 일단 볼 수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 여기 ESG가 다 들어가 있어요. 뭐 하나하나 설명하기 굉장히 곤란한 거 뭐 많지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보게 되면은 빈곤층 감소 같은 거는 S에 해당되죠. 그런데 전 세계의 빈곤층의 문제를 얘기하려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후위기나 기후변화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는 그 빈곤이 심각해지는 거를 제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돼 있죠, 사실은. E와 S가 다 연관이 돼 있고 식량 안보 마찬가지죠. 기후 환경이 망가지면 식량 안보가 될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 SDG의 목표는 전부 ESG의 이슈이고 또한 따로따로의 이슈라기보다는 이 결합된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도 나오고 있잖아요. 육상 생태계, 그다음에 모든 종류의 불평등,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 이 SG의 이슈와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결국 ESG는 SDG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경제 규범을 바꾸기 위한 체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조금만 알아보고 갈 텐데요. 지속 가능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잘 결합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 경제와 사회와 환경의 변화가 통합적으로 잘 아우러질 때 여기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론이고요. 그 경제 발전, 사회적 통합, 환경의 지속 가능성에 기초한 사람다운 삶에 대한 실현이다. 여기에서 이제 ESG가 나왔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E와 S와 G가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거. 이 경제와 사회와 자연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건 너무 자명한데 사실은 얘기할 때 보면 이걸 우리가 보통 떼서 생각해요. 계속 경제 발전하지 않습니까? 민생 얘기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를 하겠다라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의 이 복합적인 작용, 그 세 가지를 함께 아우르는 그러한 인식, 의지 이런 게 굉장히 약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아침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경제발전 우리 계속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뭐 AI도 나오고 4차 산업 것도 나오고 신기술도 나오고 이러니까 뭐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니까 기후변화 문제가 있으니까 원전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전을 지금 4개를 새로 짓겠답니다. 원전은 최소한 탄소는 안 나오니까 뭐 여러 가지 눈에 안 보이는 게 나와서 문제지. 근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원자력 발전소를 아까 퀴즈도 내신데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시작해서 지려면 몇 년 걸립니까?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자, 힌트. 일단 10년보다 더 걸릴까요? 10년 내로 걸릴까요? 어? 뻔하잖아요. 10년 이상 걸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20년 정도 걸립니다. 20년 정도. 그러면 지금부터 짓기로 해갖고선 4개를 짓나 쳐도 20년 후에 오는데 전기가 감당이 되겠어요? 게다가 우리가 전자공업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다 가겠다고 하는데 애플이나 구글은 이미 우리한테 납품하는 모든 물건에 대한 전기는 전부 RE 100으로 해라. 잖아요. 재생에너지 100%를 얘기하는데 어디서 갖다 씁니까? 그거를.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성, 아까 말한 경제사회 환경적인 캐파, 그리고 거기에 오는 임팩트, 이것하고의 관계를 다 생각해서 뭘 작전을 짜든지 말든지 해야 될 텐데 그냥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ESG 이행을 통해 가지고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지. 그것도 빨리 가야지.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도 견뎌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ESG라는 거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게 요새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ESG에 대한 프레임워크가 EU, 미국, 뭐 국제회계 기준원 이런 데서 다 나와가지고선 걔네들끼리 누가 한마디로 말 주도권을 잡을까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기서 나온 지표와 지표에 대한 설명을 읽으려면 정말 솔직하게 제대로 똑바로 읽으려면은 한 군데서 ISSB라고 하는 회계 기준원에서 나온 거 한번 읽으려면은 저 같은 정도의 수준의 사람은 한 달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벌떼처럼 달라붙어 갖고선 다 따로 읽고 모여서 다 의논해 갖고선 거기에 대한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지. 챗 GPT한테 물어봐도 안 나와요. 네. 그거 한 장, 2장 나오는 거 갖고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어떤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제일 먼저 나온 원조 중에 하나입니다. MSCI. 여기 뭐 그 경제 경영하시면 다 아시잖아요.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미국의 가장 유명한 투자회사 중에 하나인데 얘네가 이 ESG 기준을 내놓은 거예요, 이게. 이걸 가지고 평가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얘네가 한 거에 트리플 A. 제일 높은 등급인데 ESG 잘한다고 하는. 그래서 이거 받은 거 막 자랑합니다. 근데 단 2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저 트리플 A 받은 회사가 딱 하나 있었어요. 어딜까요? 이것도 퀴즈라고 할 수 있을까? 의외로 당시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네이버였습니다. 그래서 왜 깜짝 놀랐냐면은 한 그 바로 전에 얘네가 수백만 명의 고객의 정보를 유출시켜가지고 다시 말하자면 여기 S에서 보게 되면 여기 S에서 개인정보 보안 있잖아요. 이걸 확실하게 위반하고 무지막지하게 위반했는데 어떻게 트리플 A를 받았지? 막 이랬는데 보고서를 기가 막히게 쓴 거예요.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요거 이제 나쁘잖아요. 점수가 나쁘잖아요. 그럼 딴 걸 잘 써갖고 다른 데 점수를 올리면 되는 거죠. 뭐 우리 대학도 이런 거에서 옛날에 보게 되면 아예 자유롭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도 있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막 반성이 되고 그럽니다. 네, 우리도 많이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갖고 받았어요. 이거 지금 금년에 이르러서는 금융회사들 2개가 더 받고 이래갖고 한 3개 내지 4개 정도가 트리플 A의 반열에 올라갔습니다. 자, 트리플 A를 제일 많이 받는 나라 전 세계에서 어딜까요? 제가 힌트가 아까 나왔어요. 네이버가 뭘로 받았다 그랬죠? 보고서로 받았다 그랬죠? 보고서 잘 쓸만한 나라가 어딥니까? 전 세계에서. 네, 전에 들었지 강의. 전에 동대문구청 강의를 들으신 분에서 정답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트리플 A를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뭐 소니라든가 이토츠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다 받았고요. 두 번째만 나라는 당연히 미국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평가 기준 35개가 이게 큰 기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E 환경이고요, 이게 S고요, 이게 G 거버넌스예요. 그러니까 제가 ESG의 구조를 그냥 한 표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ESG다. 그럼 이게 하나씩 큰 기둥 3개죠. 그러면 E에는 4개의 theme, 주제가 있어요. 큰 주제가 뭐냐? 기후변화, 환경이니까 천연자원, 오염 내지는 쓰레기,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 긍정적 기회들. 이렇게 4가지 주제가 있는 거고, 사회에도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인적 자원, 사람이죠.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책임, 이해관계자, 사업을 하면서 같이 걸치게 되는 그 그룹들, 계층들. 그 다음에 사회적인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부정적, 긍정적, 사회적 영향과 기회를 내놓느냐.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고, 거버넌스는 2개의 주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지배구조. 이 사회가 어떠냐, 이 임원들이 돈을 얼마나 받아가느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어 있느냐, 회계는 똑바로 하고 있나. 이런 거고, 거버넌스에서 또 하나가 기업 형태인데, 기업 윤리, 투명한 납세. 이렇게 해서 10개의 큰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제마다의 세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세부 지표가 키, 한마디로 말해서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점수를 매기는 거죠. 점수를 매긴 다음에 얘네들을 다 합산을 하고 가중치를 내갖고 평균을 낸 다음에 그거를 우리처럼 ABC 그 학점 체계처럼 집어넣어 가지고서 트리플 A부터 더블 A, A, 트리플 B, 더블 B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7가지의 등급을 내놓는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런 거 뭐 경영학과 교수님, 경제학과 교수님들 해보신 분은 체계 자체는 정말 뭐 너무 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을 뭘로 재서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점수화를 해서 여기에 평가에다 넣을 거냐 하는 대로 가게 되면은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지금 요 문제 하나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어떻게 맨 처음에 그냥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은요 한다 그러게 되면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ESG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이 MSCI가 그걸 갖다가 놓고 얘네들이 나온 데이터가 적합한가 이렇게 따지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이런 문제들 사회 문제라든가 지배구조 문제에서 어디 말썽핀 거 없나? 그래가지고 언론도 뒤지고 데이터베이스 뒤지고 이래가지고서는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이버처럼 막 엉뚱하게 트리플 A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정교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지금 3, 4년 내내 이 하나하나 그리고 이 지표 자체도 막 더 늘리고 그다음에 이 지표에 산정하는 방식도 전부 정교하게 만든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도 다 따로따로. EU는 유럽은 유럽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뭐 회계 이 기관은 회계 기관대로 이렇게 가고 있고 이것이 지금 통합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 배출 하나만 보더라도 결국은 처음에는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것만 따졌단 말이에요. 스코프 1.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물건을 직접 팔았어요. 우리가 뭐 자동차를 팔았거나 석유를 팔았어요.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탄소 여기까지만 봤는데 지금은 스코프 3까지 재겠다는 겁니다. 만드는데 들어온 철판을 샀어. 그럼 철판을 만드는 쓴 탄소 무슨 전기줄을 샀어. 전기줄에 들어간 탄소까지를 다 포함해서 너네 자동차 회사가 전체적으로 쓴 탄소가 얼마인지를 내놔라. 이겁니다. 가장 먼저 이거에 걸린 회사가 가장 먼저 이걸 내놔야 되는 그리고 안 내놓으면 당장 규제로 들어가는 EU의 경우에 유럽의 경우에 걸리는 회사가 바로 철강 회사입니다. 바로 금년부터 포스코는 이걸 다 내놔야 돼요. 근데 포스코는 석탄 없이는 철을 못 만들어요. 큰일 났죠. 당장.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가면은 자기네들도 감당을 못하니까 유럽이건 미국은 감당을 못하니까 가장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영향을 많이 끼치는 기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가고 큰 기업부터 시작해서 작은 기업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로드맵이 한 몇 년 차에 나중에는 한 5년 후에는 모두가 다 이거 정보를 내놔라. 정보를 내놓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탄소 문제라든가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인된 인증된 데이터를 내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평가를 어디서 하느냐 하면은 바로 자본시장에서.
자본 투자 금융시장에서 해서 너네 성적이 너무 나빠. ESG 잘 못하고 있어. 그러면 너네들한테 투자를 빼겠다. 죽으란 얘기죠. 그다음에 우리 유럽으로 너네 물건을 못 들어와. 아니면 혹은 무지막지하게 많은 벌금을 물고 들어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TV를 무슨 반도체를 또 무슨 컴퓨터를 EU 시장에 삼성전자가 못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는지 아니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 35개가 있고 요 35개 지금 이건 MSCI고요. 지금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 하나하나마다가 전기 사용량도 마찬가지. 또 어떻게 뭘로 산정하고 그 에너지 전기 자체의 생산 그 방법에 따라서 다 어떻게 분류를 해갖고 어떤 임팩트를 갖다 계산해 낼 거냐. 아, 이거 참 어마어마한 문제죠. 자, 위로 간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위로 가서 이걸 주도만 할 수 있다면 대학이나 한국의 기업이나 한국의 조직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겠죠. 물론 발전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갑자기 국민연금 규모를 제가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ESG 어떻게 돌아가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게 되면 이제 3시간짜리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분 남았나요? 네,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투자를 ESG의 평가에 따라서 투자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 기업을 바꾸고 기후변화나 기후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게 경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개개인 투자자라든가 뭐 큰 손들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손은 바로 이런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국민적 연기금이 제일 큰 나라, 제일 많은 나라. 여기 등수 안 써 있네. 네. 또 똑같습니다. 제일 돈 충성스럽게 내는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이겠어요? 연금을. 일본이죠. 일본. 그다음에 북유럽 국가들. 노르웨이 같은 데고요. 우리가 3등쯤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내는 나라. 국민연금을. 그러니까 이 규모가 1,000조 가까이 돼요. 이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요. 이게 그죠? 매년 제가 2023년 2월 말이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면 1,000조를 딱 들고 투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게 국민연금이에요. 말하자면. 자, 근데 국민연금도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연금을 줘야 되니까 어디다 다 수익을 올려갖고 줘야 되니까 당연히 수익성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죠. 돈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기후위기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ESG에 관련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디다 예를 들어 석유회사다 투자를 했는데 석유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옛날처럼 무조건 석유회사 투자하면은 무조건 돈 들어오는 건 아무 문제 없어. 이런 시절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대고 투자를 할 수도 없잖아요. 거기 따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나 그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은 한마디로 압박이 있는 거예요. 너네 똑바로 투자해라. 그러다 이상한 데 투자해갖고 길게 보게 되면은 왕창 손해 보거나 뭐 이런 데다가 투자해서는 우리가 용납을 못 해주겠다. 이런 식의 압박이 가해지니까 연기금들이 투자가 ESG의 기준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걸 선언을 했어요. ESG의 기준에 맞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 2년 전에 선언을 했지만 얼마만큼 많이 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서는 많은 아직도 비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큰 손이다. 그럼 국민연금은 누구 돈이냐? 우리 돈이거든. 우리가 투자자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ESG에 대한 거를 잘 알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민연금을 움직이게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의 운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런 추세 속에서 2022년 말에 벌써 ESG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가 41조 달러에 달했다. 이거 계속 늘어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5년 정도 되게 되면 50조 달러까지 늘어서 이미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그 임팩트를 가진 그런 영역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KESG 가이드라인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아직은 제도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서 참조해라. 그럼 누구 걸 쫓아가면서 지금 기업을 해야 되냐? 외국 거. 왜냐하면 외국에다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걸 제도화를 못했어요. 여러 가지 저항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름에 ESG 기본법이라는 거를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원 10명에게 제출을 해갖고 국회의원 10명이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ESG 기본법을. 이걸 제도화하자는 거죠, 바로. ESG에 관련된 이 규범을, 이 지표를 제도화하자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또 총선이 4월 달이어서 그 전에 통과를 못 시킬 것만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 2년은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표에 따르는 걸 갖다가 의무화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잘하려고 하는 기업은 국가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지원하자. 이게 취지입니다. 자, 어쨌든 ESG는 가야만 할 길이 난 거고요. 아까 많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많은 것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ESG를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도화하고 EU 같은 경우에 유럽의 경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부터 법제화로 들어가고 미국은 내년 정도나 내후년 정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학으로 들어가죠. 우리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희하고는 ESG하고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은 SDG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오토피아 여기 뭐 우리 홍영희 원장님도 계시지만은 오토피아 이게 유토피아에서 나온 말인데 조용식 학원장님께서 만드신 말이죠. 당위적으로 꼭 우리가 오게 만들어야 될 유토피아를 말합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러면서 큰 기둥이 문화세계의 창조와 지구공동체라고 하는 어려운 말인데요. 제가 이 대학에 임용이 되면서 이 조용식 학원장께서 목요 세미나라는 걸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3시에 가면은 6시에 끝나요. 그런데 거의 매주 이 오토피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뭐 우리 홍영희 원장님도 또 거기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이런 괴로움인데 그때는 정말 괴롭기만 했는데 아니 지금 와갖고 기후 변화다, 기후 위기다, 무슨 뭐 ESG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이 말이에요, 다 사실은. 이 오토피아에 나오는 게 5가지 기둥이거든요. 이거 외우느라고 그때 아주 애먹었었거든요. HCUGP입니다. 이게 HCUGP 홍 원장님 아시죠? 그 H 이게 인간 중심이에요, 휴먼. 그다음에 문화, 컬처. 그다음에 보편적 민주주의, 유니버설 디모크라시. 그다음에 지구 공동사회. 이게 글로벌 커먼 소사이어티. 그다음에 팍스 유엔이거든요. 여기에 지구 공동사회 나오는데 이 ESG라는 거, 기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짜로 지구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규범이 생기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ESG도 하는 거고 이번에 COP28 두바이에서 한 것도 그렇고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거고 팍스 유엔인데 유엔을 중심으로 해갖고 전 세계가 갈 수 있는 틀로 가야 된다는 게 주장이셨는데 결국은 ESG도 유엔이 내놓은 겁니다. SDG도 유엔이 내놓은 거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도 지금 유엔을 중심으로 가고 있잖아요. 결국 이게 얼마나 진짜 효율성이 있느냐 효과적이냐 하는 건 둘째 문제예요. 사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계속 되뇌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기후변화 팬데믹 시대의 대학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대학 자체의 존립도 지금 힘들어진 마당이라고 할 정도로 경영이라든가 하는데 압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대학이 문명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이 기후위기 여기에 관한 모든 이슈들, 즉 ESG에 관련된 이슈들을 주도해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경제체제로 내재화할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를 대학이 연구하고 교육해야지만 된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죠? ESG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를 누구한테 줬느냐 하면 금융이나 자본의 주체들한테 줬어요. 너네들이 해봐라. 이러면서 지금도 그 규범을 자본과 금융을 움직이는 그룹에서 하고 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걸 EU가 받아서 제도화한 겁니다. 그게 완벽하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돈줄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이나 사회의 입장에서는 그 지금 나와 있는 ESG의 구조라든가 지표를 하나하나 잘 따져서 정말로 기후 변화와 사회에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 점에서 대학에 그 큰 미션이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의 문제 시점에서는 대학이 ESG 실현을 하는 것을 하나의 시대적 과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정말 가장 절박한 하나의 목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오늘 제가 여기서 잠깐 봤는데 갑자기 후보니타스가 아니라 루미타스 여기 보니까 이게 언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대학들이 바로 ESG 위원회를 만들고 있는데 그냥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껍데기만 있다. 한다는 선언적 의미밖에 안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 만들었으면 이거 내재화하는 거 한 개, 두 개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대학이 그래도 대학다운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자체는 대학으로서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없는가? S에 관련된 아까 지표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돌아가 보면은 네, 여기 S에 관련된 것도 보게 되면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지역사회의 관계라든가 말이에요. 윤리적인 자원 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당되는 것들에 관련되어서 대학이 앞서서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경영이라든가 행정, 연구, 교육에 있어서 ESG 내재화하는 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아까 AI도 나왔습니다만은 AI가 단순히 공부 방법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AI가 우리 대학의 운영 전체를 갖다가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너지 수급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걸 갖다가 좀 더 합리화하고 갈 수 없는가? 뭐 우리는 학교 내에다가 예를 들자면은 하다못해 장식으로라도 태양광 패널이 하나 달아놔야 되는 게 아닌가? 등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뭔가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린 캠퍼스 얘기가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도 뭐 예를 들어 해외 탐방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냥 가지 말고 뭐 자연 기반이라든가 자연 보호라든가 이거와 관계되는 쪽으로 개발해서 갈 수 없겠나? 뭐 하는 것부터 갔다 오게 되면은 그거를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을 못 시키겠나? 아직도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탐방이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사회 공헌은 아예 지표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 해명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에서 저번에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동대문구청을 갔다 왔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거기 주민들의 열도가 대단합니다. 그 3시간을 하는데 거의 무슨 뭐 한눈 한 번 안 팔고 그래서 들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어서 경동시장 전체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앞으로 좀 심각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세계로 가지 말고 약재 냄새도 나고 생선 냄새도 난다 가는 게 ESG에 좀 더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MZ세대 이게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일반인들이 참 많은 대학이지만은 그래도 주 메인 바디는 그래도 MZ세대에 속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MZ세대가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이런 정도에 다 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MZ라고 얘기해도 될래나? 다 그렇다고 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학의 경우에서는 이 MZ 세대의 앞으로 왜냐면 미래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행동가로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ESG의 관건이에요. 넘어서서 사실은 기후 위기의 시대에 있어서의 정말 관건이죠, 이게. 사실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쓸 데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례를 몇 가지 보게 되면 이가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 이제는 애라고 부르기에는 나이를 좀 더 먹었겠네, 그죠? 툰베리 떡국 한 그릇 더 먹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소리. 정말 기후 변화에 대한 무슨 의지가 있는 거야?를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Z 세대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 문제를 갖다 들이대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는 한마디로 지금 우리 학교 NGO 학과는 없어졌지만 NGO 학과 학생 일것만 같은 애 이런 애잖아요, 얘가.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얘가 하는 소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다니면서 촉구하는 거예요. 너네들 정말로
말만 하지 안 움직이잖아. 이 얘기하는 사례가 있다. MZ세대가 하는 일 중에. 두 번째는 실제 MZ세대는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느냐 심리적 영향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같은 기성세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더 많이 기후변화에 대한 슬픔, 분노, 두려움, 불안, 무력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나중에 끝난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한번 어느 정도 불안감을 갖고 있는지 서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세대는. 네. 그다음에 기업 이게 실제 조사를 한 건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MZ세대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같은 값이면 ESG 잘하는 데 물건을 사겠다라고 최소한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뭐 실제 사는 건 또 모르겠지. 그러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래도 A, B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으면 이 ESG 점수가 좋은 데서 나온 삼각기 값을 사 먹을 거야. 뭐 이런다는 거예요. 좀 비싸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고 이 G세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특히나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가치와 부합하는 거를 사겠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세대에 대한 교육, 청년 세대와 같이 가는 많은 여러 가지의 활동이 대학 입장에서는 정말 큰 걸 내다보고 하는 일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뭐 AI도 얘기가 나왔고 또 같이 교수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옮겨서 얘기하면 좋겠다. 그리고 MZ세대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례 4는 이게 큰 틀인데요. 유엔의 경우에서는 SDG와 청년에 관계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거든요. SDSN Youth라는 게 있는데 벌써 127개국에 750개 이상의 조직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그룹을 통해서 이렇게 이 기후변화 등등을 포함해서 비판자, 변화를 주도하는 청년, 혁신을 하는 청년, 소통을 하는 청년, 지도자로서의 청년이라고 하는 걸 내걸고 글로벌 시민 교육으로 이제 이어주는 그리고 실제 그 사람들을 유엔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의 회의라든가 여기에 참여시키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데 좀 참여하면 좋겠다. 최소한 몇 명이라도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글로벌 유스 클라이밋 네트워크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젊은 단체들이 벌써 이렇게 ESG에 대해서 대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ESG가 너무 대기업 중심이라든가 큰 나라 중심으로 가니까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ESG 경영을 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이걸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ESG 기본법에도 바로 지원책을 꼭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ESG 경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및 교육 모듈을 개발해서 이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게 젊은이들이 내놓고 있는 제안이거든요. 우리가 대학 같은 경우 이거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홍 소장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해서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겠다 싶고 그다음에 기술을 통한 보고를 가속화해야 돼.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거는 ESG 평가를 내면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보고인데 이거를 AI를 통해 갖고서는 아주 확실한 정보를 수집해 갖고 명명백백하게 다 공개가 되게 되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럴 때 기술을 써달라 한마디로 이런 얘기고요. 벌써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대학의 입장에서는 유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캐나다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캐나다도 교원연금이 있습니다. 똑같이. 근데 이게 돈을 다 냈는데 학생들이 보니까 이 교원연금이 이상한 데다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무슨 담배 회사에다 투자를 하고 왜냐하면 수익을 받아갖고 연금을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제기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 우리를 가르칠 때는 기후위기도 생각하고 뭐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이 내신 연금은 이런 데 투자되고 있어요. 이거 말이 돼요? 라고 선생님들께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과 더불어 갖고 바로 이 연기금에다가 촉구를 해갖고 소송을 걸고 그래갖고 이 연기금이 우리는 앞으로 ESG하고 이런 데다가 맞춰서 투자할게 하고 약속을 받아낸 거란 말이죠.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내면서 혹은 사학연금을 내면서 이런 것까지를 움직인다면 전체적인 경제의 틀이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경제 경영 영역도 개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결국 뭐 요약입니다만은 MZ 세대, 미래 세대, 우리 대학 기후위기의 당사자며 문제 해결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한국에도 이렇게 많은 단체가 활동 중입니다. 따라서 이런 데하고도 대학은 좀 같이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걸 위해서 좀 학술적인, 교육적인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좀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 밸런싱 그린이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서 나왔는데, 이 요시 셰피는 MIT 교수입니다. 근데 번역돼서 나온 지는 한 2년쯤 됐는데, 좀 관심 있는 분은 교수님들도 한 번씩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은 기업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ESG를 실현시킨 그 모델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알기는 월마트 있잖아요. 월마트가 미국의 자연 관련 NGO 단체하고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자기네 모든 경영을 그걸로 점검하고 분석하고 그걸로 전략을 세워요. 그래갖고 월마트가 지속가능 경영에서 상당히 많은 발전을 본다. 이런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업과 우리 대학 그리고 학생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어떤 파트너십과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만들어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교육이라든가 지속가능한 경제교육 계속 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 대학은 일찍이 해왔어요. 뭐 지속가능에 관련된 거라든가 뭐 기후변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과목들을 2000년 시작할 때부터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조천호 교수부터 시작해갖고 뭐 기후변화 자체를 다 했고, 지금 ESG 말씀드리지만 ESG 과목도 제가 한 게 2개가 있고, 지금 다른 데서 다른 교양학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과목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거를 좀 잘 트림아웃을 하든지 해서 많이 써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아니면 좀 더 좋은 걸 만들든지 하는 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학생들이 좀 아이디어를 내놓게 좀 많이 학생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경희대와 더불어서 국제적 교류 연대를 강화하면서 앞으로 향후 우리 대학에도 당연히 들이닥칠 그 지속가능 대학 경영 평가에 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의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 임팩트 랭킹인데, 이 임팩트가 바로 뭐냐면 소셜 임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소셜 임팩트에는 지속가능 경영이 딱 들어가게 돼 있는 거고, 그 외에도 뭐 많은 국제기구, UNAI라든가 UNGC라든가 하는 게 전부 대학과 더불어서 가는 그런 모델과 규범 체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ASH라고 하는 단체가 아예 랭킹을 매기고 있어요. 1등, 2등 이렇게 지속가능과 대학 경영 이래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런 문제도 앞을 내다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